여러분 통장에 1억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7천만 원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주식 손실? 아닙니다. 사기? 그것도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30% 날아갔어요. 뉴스에서 환율 1,400원대라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실제 체감 환율은 1,570원에서 1,580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달러가 약해지는데 원화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는 오르고 엔화는 오르는데 원화만 추락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율은 곧 국격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국격이 높으면 환율은 안정되고 낮아지죠. 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일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고 경제가 가장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해요. 경제가 튼튼한 나라의 화폐로 결제하고 투자하고 사업하려는 겁니다. 유로화 보세요. 엔화 보세요. 가치가 높은 통화를 가진 나라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화는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추락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2016년, 2017년 기억하세요?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였을 때 환율은 1,100원대였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똑같이 100포인트 수준인데 환율은 1,400원이에요. 달러의 힘은 그대로인데 원화만 30% 폭락한 겁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미국과 유럽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넣고 있어요.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사라지니까 원화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16년 기준이라면 지금 환율은 1,100원대여야 정상이고 경제가 성장했다면 1,000원대 이하여야 맞습니다. 최소한 1,200원대는 지켰어야 하는데 현실은 1,400원을 훌쩍 넘었죠. 계산기 두드려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8년간 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30%가 증발했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 돈이 가만히 있어도 30% 삭감당한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부가 사라진 겁니다. 원화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관세 리스크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한테 25% 관세를 맞고 있어요. 협상은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보세요. 유럽 보세요. 이미 15%로 협상 끝내고 발효까지 마쳤어요.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관된 요구를 하는데 우리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유럽연합입니다. EU마저 미국 따라서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올려버렸어요. 한국 철강 기업들은 이제 미국도 막히고 유럽도 막혔습니다. 철강 산업이 뭡니까? 한국 경제와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업종 중 하나예요.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지금 존폐 위기에 몰린 겁니다. 철강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 제약, 석유화학 전부 타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나갈 때마다 점점 더 큰 벽에 부딪히는 거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는 나라에 왜 돈을 넣겠어요? 한국 시장 진입을 꺼리는 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원화를 사줘야 환율이 안정되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올라도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기형적 상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거나 아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원화 수요가 실종됐어요.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는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원화는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 경쟁력 있었잖아요. 품질 좋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어요. 같은 제품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면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우리 제품은 밀려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치 리스크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가 불안정해요. 끊임없는 탄핵 정국, 이념 싸움, 혼란의 연속이죠.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액 자산가 이탈률이 세계 4위예요. 1위가 영국,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입니다. 브렉시트로 난리난 나라,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처럼 경제가 붕괴 직전인 나라가 아니고서야 부자들이 이렇게 대거 빠져나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부자들은 왜 떠날까요?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라면 조국을 안 떠납니다. 한국이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고도 성장기 때는 기업과 부자가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키웠으니까요. 지금은요,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 데이터가 다 증명하는데도
이념 대립 때문에 국가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떠나면 뭐가 사라질까요? 투자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사라져요. 그럼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해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누가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리스크가 큰 나라는 피하는 게 당연하죠. 원화 수요는 더 줄어들고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부의 유출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중반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데 한국에선 규제가 너무 많고 세금도 높아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재 유출이 심각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구조적 경제 리스크입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어진 고도 성장이 멈췄어요.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대기업 위주 경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죠.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같은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력마저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어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가 일본처럼 될 거라는 전망? 그건 오히려 칭찬에 가까워요. 최악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아시나요? 100년 전에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어요. 지금은요?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빈곤율은 높고 자영업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실패한 경제의 전형이죠. 경제 위기를 막으려면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해요. 세금을 낮추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칠까요? 제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부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선순환하거든요.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8에서 0.9명 수준이에요. 인구 소멸 위기인데 그나마 태어난 인재들마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3만 명 이상의 이공계 엘리트가 유출되고 있어요. 신규 취업자의 15%에서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 기업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다들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률은 직접적으로 하락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경제가 성장할 리 없잖아요. 관세, 정치, 경제 3중고가 겹치니까 국내 투자 매력도가 바닥을 칩니다. 개인 투자자들마저 이제 한국 주식 안 봐요. 미국 주식 시장으로 다들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수십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도 안 사고 개인도 안 사고 기관만 혼자 버티는 형국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공장 돌리는 것보다 베트남이나 인도에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금도 낮고 규제도 적고 인건비도 싸니까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보세요. 현대차 인도 공장 보세요. 한국 본사보다 해외 사업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 엑소더스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청년들이 또 해외로 나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정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규제 완화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친기업 정책? 말뿐이에요. 세금 감면? 형식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원화 수요도 없고 수요가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원화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00억 달가 넘게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200억 달도 안 돼요.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융시장엔 트렌드가 있습니다. 주식도, 채권도, 외환도 마찬가지죠. 고평가 시기가 있고 저평가 시기가 있어요. 2021년 유동성 공급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잠깐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달러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100포인트면 달러가 적정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2016년, 2017년 당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였을 때 원 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달러 인덱스는 똑같이 100포인트 수준인데 환율은 1400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달러의 힘은 과거랑 비슷한데 원화 가치만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디커플링 된 거죠. 다른 나라 통화들 보세요. 유로화는 달러 약세 때 강세로 돌아서고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화만 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똑같은데 환율이 300원이나 오른 이유가 뭘까요?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 성장과 안정성 덕분에 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화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환율은 1,100원대여야 정상이고 경제가 성장했다면 1,000원대 이하여야 맞아요. 최소한 1,200원대는 방어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1,400원을 넘어섰죠. 이게 바로 원화 가치 30% 증발의 증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경제가 안정적일 때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은 재앙입니다. 터키 보세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났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달러로 벌어온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 전부 달러로 사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럼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물가가 오르죠. 서민들 생활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이탈이에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납니다. 돈을 넣어놨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니까요. 투자가 빠져나가면 경제는 더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원화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70년이 되면 한국은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돼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겁니다. 길거리 풍경이 탑골 공원처럼 변할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면 누가 경제 활동을 하겠어요?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한강의 기적 같은 고도 성장, 초전도 체급 기술 혁신 없이는 재현이 불가능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확실히 진입했어요. 유럽의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모습 보셨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예전만 못합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은 이제 금융 중심지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조업은 다 무너졌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과 명품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독일은 그나마 제조업을 지키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에 밀리고 있어요. 한국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쩌면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 문제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출산율 0.8명이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10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경제를 누가 떠받치겠습니까? 국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국가는 안 바뀝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세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하루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투표할 때도 생각해야 해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합니다. 포퓰리즘에 속으면 안 돼요. 당장 좋은 소리만 하는 정치인들 조심하세요. 장기적으로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벌 편들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기업과 국민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예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증시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 500 같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대한 버블일 수 있거든요. 패시브 펀드라고 아시죠? ETF 같은 상품들 말이에요. 이런 펀드들이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대형주만 끌어올리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그만큼 좋은가요? 물론 좋긴 한데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진 못합니다.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일본 버블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1989년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 찍고 폭락했죠. 그 후 30년간 회복 못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또 어떻고요?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었죠. 시장은 항상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지금처럼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겁니다. 문제는 그 조정이 언제, 얼마나 강하게 온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버핏도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주식에 올인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해요.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 관세 리스크, 정치 불안, 인구 소멸, 기업 엑소더스까지. 지금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고 말이죠. 아니,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내수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5천만 명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내수 시장도 작고 수출도 막히고, 그럼 대체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겠습니까? 기술 혁신밖에 답이 없어요.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인가요? 규제는 많고 세금은 높고 인재는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해요. 친기업 정책을 진짜로 펼쳐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해요. 세금 감면해주세요. 규제 풀어주세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성해야 합니다. 정치인들 말만 듣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희망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국가는 안 바뀝니다.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실어줘야 해요. 한편 SP500 같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세요. 거대한 버블일 수 있거든요. 과거 일본 버블, IMF,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장은 다시 위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